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해야지 하면서도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있죠.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실행력이 떨어질까? 자책하면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하죠. 나를 움직이려면 내가 움직여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다면 소중한 나의 에너지를 아끼려는 나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더더욱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하기 싫지만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은 그 이유와 비례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KBS 콩에서 또 샵 9730 문자 메시지에서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잠시 후에 힌트와 함께 문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이게 시작된 지 이제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누적 입국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제 곳곳에서 심지어 식당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영업이 안 된다. 수익을 남길 수 없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 또 인권 여러 가지 명암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토론해 보시죠. 자, 그리고 횡령과 부정대출 한 은행의 이야기인데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이 우리은행, 계속되고 있는 금융사고 왜 끊이지 않는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좀 오늘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약 600대 차량이 화재가 났죠. 자차 보험에 들고 있는데, 즉 자기 차량 손해담보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각 차주들이 각 보험회사에 일단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보험사들은 각 차주에게 각각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따라서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제조회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걸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손해배상이나 빚을 먼저 대신 갚아주고 그 후에 실제로 채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요걸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열폭주현상 이렇게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 주로 보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런 퀴즈를 구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 또 유튜브가 항상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723님이 커피 쿠폰을 받아야 하는 게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한 행동을 합니다. 라고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제 오프닝을 100% 잘 활용하셨습니다. 0723님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는 이제 중동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소폭 내렸습니다. 0.36%. 그러나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0.2% 내외로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투자자들이 관심사는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네.
특히나 7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 매출, 소비 판매 이 두 가지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동 지역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이게 오늘 국제 유가가 많이 뛰었어요. 거의 4% 가까이 뛰었거든요. 오늘 9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은 $2.82, 3.67%가 올라서 배럴당 $81 97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10월 인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81대입니다. 특히 이제 오는 13일에 발표될 7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1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15일에는 7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의 어떤 금리나 속도와 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현재 이제 9월 이제 가장 빠른 게 이제 9월 FOMC 회의인데 9월 18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과연 기준금리 정말 B컷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냐 여전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니까 9월 기준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확률이 52%, B컷 0.5% 인하 확률은 48%. 근데 이 48%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블랙 먼데이 당시만 하더라도 무려 85%까지 뛰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차분해졌다라는 거고 중동의 이제 위기 고조로 금값이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최고로 기록했습니다. 온스당 $2,504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상 최고치고요. 그리고 이 어제 경기 침체 극복하면서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2,6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지금 일단 뭐 출발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 5, 6포인트 정도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나마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강보합. 오늘 뭐 엔비디아가 4% 넘게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28일 실적 발표 앞두고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오른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는데 바로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마이너스 0.55%. 코스피는 0.25%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금리 인하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지역 경제, 내수, 민간 소비가 너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 훈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수 경기는 냉랭합니다. 통계청이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2분기 소매 판매가 1년 전과 비교해서 증가한 곳은 2곳. 나머지 15곳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연속으로 이처럼 이제 이 15개 시도에서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내수와 관련된 것들, 특히나 승용차 판매가 줄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료와 같은 에너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전문 소매점의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봤더니 울산이 좋잖아요. 자동차 수출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수출의 메이커인 울산이 무려 소매 판매가 7.9% 줄어서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아마 울산은 뭐 서울과 더불어서 아마 이제 평균 이제 임금이 굉장히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인천이 7.2%, 서울도 6.8%입니다. 충남과 충북만 이제 전문 소매점의 판매가 늘었는데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올해 2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2.9%가 줄었는데요. 네. 이게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2년 넘게 이게 전년 대비 통계이다 보니까 네. 2022년도 소비가 줄었는데 2023년 줄었고 2024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도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게 지금 9분기째 이게 소매 판매액 지수가 줄어든 건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경기 회복의 어떤 최대 변수로 내수 침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징조입니다. 지금이 무슨 어떠한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러니까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또 장기화되는 게 더 안 좋은 거고요. 활력을 좀 찾아내야 할 텐데요.
또 팀원 위메프 상황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팀원 위메프 뭐 합병하겠다라는 계획이 일단 사측에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큐텐의 이제 구명배 대표가 이제 이 계열사 T매프라고 하죠. 팀원과 위매프의 합병을 위한 이 플랫폼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미정산 금액을 이 전환사채로 전환해서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합병 법안에 판매자들 돈을 못 주는 대신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 업체 셀러들로 구성된 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Q10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 대금이 지금 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 돈이 되겠느냐. 사실상 시간 끌기용 꼼수다라는 이제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법인의 어떤 의사결정을 독점하면서 손실을 피해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계획에 불과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팀원 위메프 이 회사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답니까? 어제 팀F 측이 서울회생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해당 자구안을 좀 들여다보면 뭐 구조조정 펀드나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먼저 받겠다. 신규 투자 유치하고 이자금으로 상당수 채권자한테 채무를 상환한 뒤에 회사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서 3년 안에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정부와 유관기관 채권단이 참여하는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는 이 TMF가 제시한 자구안이 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구안이 과연 이제 이 채권단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두 회사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자구안을 실제로 실행할 투자자를 물색을 했지만 지금까지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다음 달 2일까지가 이제 시간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어떤 시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제 채권자들이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못할 경우 이 조기가 종료되면서 그러면 이제 법원의 회생 절차로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청산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구조조정 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서 투자를 받겠다. 근데 받을 수 있었으면 이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경영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TMF가 이제 경영 개선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보고서를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했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T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마다 경영 개선 계획 이행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경영 개선은 MOU를 맺었기 때문에 석 달마다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했는데 근데 이미 당시에 이제 7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해서 경영 개선 계획을 개선하겠다라고 네. 이제 약속은 했지만 한 번도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영 실적은 더 악화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 금감원 역시 아니 잇따른 약속 파기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급 무더위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 전력 수요 체크를 해봐야죠. 맞습니다. 지금 이 폭염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에서 3시입니다. 한식은 평균 전력 실제 총 수요가 100.2기가와트를 기록한 겁니다. 여름철 전력 총 수요가 이제 100기가와트를 달성한 게 역대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만 8월 7일, 8월 8일 두 번. 그리고 올해 이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전력 사용량을 기록한 건데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은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총수요 100기가와트가 한국에서 새로운 뉴노멀
표준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 전력 예비율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일상화되다 보니 이렇게 되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72님이 가을이 오긴 오나요? 이렇게 너무 더워서 요즘에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가을은 오긴 옵니다. 참고로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순환론적 사고는 굉장히 건강한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날입니다. KBS 서영민, 강나루, 장혁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 정말 자주 볼 수 있죠. 그렇죠. 요즘은 흔하게 보죠. 서비스 업종에서는 특히 단순 서빙 업종은 이미 거의 대부분의 그 영업점에서 외국인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중공업이라든지 농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곳곳에서 5944님이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짓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기자들이 해주셨네요. 뭐 농촌 취재 가거나 하면 거의 그 현장에서는 이제 그렇죠. 그건 사실 몇 년 됐죠. 그렇게 된 건. 그리고 그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그 사용자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농촌 일은 한철 일이거든요. 잠시 하면 끝이에요.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열흘 하면 끝인 것도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는 한 달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쭉 정기적인 일을. 그래서 이걸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각 지역별로 농어촌 봉사나 뭐 이런 차원에서 고용하는 게 맞냐, 그런 식의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실제로 근무지 이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도적인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죠. 네. 이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고용허가제 대충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E9 비자, H2 비자, 요 비자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바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분들인데, 요 E9은 이제 필리핀이나 뭐 태국 이런 16개 나라가 있고요. 네. H2는 그냥 그 중국 동포들,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정부에다가 이제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할 외국인들을 선별을 해서 한국에 입국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최대 이제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고 한 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최대 한 10년 정도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점은 이제 그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거고, 이분들은 국민연금도 냅니다. 이제 사업주가 그 부담을 해서 나중에 돌아갈 때 일시 반환금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공공이 알선해주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E7 비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9, E7, H2 이렇게 세 가지 종류 크게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E9은 단순직, 그냥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는. H2는 그 사람의 신분으로 조선족, 그리고 E7은 특정직이라고 해서 전문직입니다. E7은 그 안에서 1, 2, 3, 4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작년에 울산의 조선소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용접 같은 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에 E7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대량으로 대규모로 들어왔는데, 이거 뭐 특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에 필요하다, 용접 분야에서 조선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용접인데 요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대규모로 들여오면서 법무부의 소관인 E7 비자를 대거 발급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E7 전문직 비자, 사실 전문직인데 조선업이 전문직이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여튼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갖춰져 있는데 근데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도 설명해줬지만 이제 고용허가제가 사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인데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런 제도가 충분히 있는데 왜 불법 체류자가 있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장혁신 기자가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게 무한정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해주되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3년 근로계약 체결하고 한 1년 10개월 정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10개월인데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입국하면 또 그만큼 기간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해도 사실 이게 10년 정도 일하면 사실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제 좀 일이 손에 붙었는데 해서 좀 더 일하고 싶을 수 있을 테고 사업주도 이제 10년 정도 일했으니까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 계속 뭐 일하게 하고 싶다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기간을 한정해 줬기 때문에 이게 여기 한국에 남아가지고 더 일하고 싶은데 할 때 그 고용 그 근로자도 그냥 여기서 그냥 제도 밖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그냥 일을 해야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업주 역시 그냥 일할 만한 사람인데 제도가 허용 안 해주니까 그냥 계속 더 이제 같이 서로 합의해 이제 일하게 해야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제 고용 허가제라는 범위 밖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법 체류자로 남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보충 자격증 기자. 설명드리면 네. 사실 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40% 정도는 사증 면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사증 면제.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 되게 많은데 그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행하러 왔다가 예를 들면 뭐 제주도로 이제 관광하러 입국하러 왔다가 이렇게 호련이 사라져서 이제 불법 체류 신분으로 그럴 수도 남는 있고요. 분들이 가장 많고 사증 면제가 제일 많고 네. 물론 이제 그 강나루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용 허가제로 들어왔다가 그냥 이제 남아서 불법 체류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20%가 좀 안 됩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절대 대다수는 아니다. 그 점은 이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그 태국 관광객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태국에서 무비자, 사증 면제라는 게 그냥 무비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무비자로 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네. 무비자로 들어와서 사실은 관광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을 하러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문제가 돼서 좀 태국과의 그 비자 관계를 좀 더 까다롭게 했고 그 뒤로는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자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관리 감독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우선은 고용 허가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떠한가? 사실상 뭐 우리 내국인들도 일하는 직장 생활에 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처우도 더 열악하고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숙련도라든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현실은 좀 어떨까요? 고용 허가제가요. 지금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1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사람이. 네. 근데 그 20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이 들어왔는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변치 않고 고용 허가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노동계에서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이거 최근에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네.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임금으로 차별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ILO 가입국이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차별할 수는 없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나 아니면 업종 전환의 자유를 상당히 많이 제한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에 들어오면 이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혹은 이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하면은 사용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정부의 동의도 받아야 돼서 정부가 정해주는 곳으로 가야 되면 그럼 나는 여기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20년 동안 줄기차게 고용 허가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컸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국인 노동자가 일단은 동일 업종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정치적
분란이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제어한 측면은 있고 동시에 이 노동자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장님 걱정을 우리가 왜 해줘요가 아니라 실은 이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교육시키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네. 교육시키고 나면 바로 나가버리고 교육시키고 나면 바로 나가버리고 할만하면 나가야 네.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엇박자는 끝없이 있어 왔고 불만은 양쪽에서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일각에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물론 노동 단체별로 입장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하면 또 역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내국인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노동 단체가 보호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까 성민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고용허가제로 뽑은 외국인이 어쨌거나 업무 연속성이 계속 있어서 좀 오랫동안 일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실제로 이제 500곳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설문조사한 그런 결과를 보면 한 입국하고 나서 이제 3개월도 안 돼서 나 여기 회사 나가겠다라고 이제 요구한 비율이 한 26%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 정도는. 근데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뭐 별다른 이유 없이 맡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권역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조금 같은 권역 안에서도 어떤 문화 소비 시설이 있고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 중소기업 사장 또 입장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게 될 경우 외국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될 경우 뭐 이제 설문조사 결과긴 하지만 뭐 태업을 벌인다든지 어떤 무단 결근을 한다든지 또 무단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지역별로 카톡방이 있습니다. 정보 공유하죠. 네, 정보 공유하고 단톡방이 큰 방이 있어요. 거기서 어디서 얼마 준다, 어디서 얼마 준다 정보가 다 공유가 돼요. 어디 사장님은 뭐 네. 어떻더라 이런. 네, 사장님이 어떻다 뭐 이런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면 할수록 옮기고 싶은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의 처우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나 나갈래요, 옮길래요 하면은 물론 이제 내국인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게 있습니다만 똑같이 대우를 했다가는 그러면 현장이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해서 맞아요. 고용허가제나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고용자 그 노동자를 쓰려면 그 하나 그 요건 하나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 내국인을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는 됐다. 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지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고용허가제로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피하는 일들이에요. 뭐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뭐 농업, 축산업, 뭐 3D 업종이라고 3D 하는. 업종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분들 쓰는 사람들 입장도 좀 되게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김영희 님이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도 워라밸을 중시해서 유급, 야근이나 특근 모두 싫어합니다. 연차도 챙겨야 해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급한 주문은 처리를 못합니다. 이렇게 현장 이야기해 주셨고요. 1248님도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마비가 됩니다. 계약직으로 연봉식으로 해야지 농촌에 가겠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5230님 다시마 양식, 전복 양식하는데 저희는 매해 6개월씩 계약해서 필리핀 분 3분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일도 잘하시고 성실해요. 또 이렇게 또 현장에서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저희 시사기획 창에서도 네. 다큐멘터리에서도 손은혜 기자가 관련 취재를 했었어요. 보면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좋은 혜택을 주는 사장님들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분들은 뉴스에 안 나와요. 네, 잘 안 나오고 저희가 한 예. 번씩 다큐에 길게 그 방영을 할 때나 겨우 담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기숙사도 제공하고 식사도 주고 그러면서 가족처럼 대우해주면서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이 나갔을 경우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동자들을 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계속 같이 갈 때 기업이 성장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분들도 있는데 네.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달 전에 취재를 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원래 10,000명 이상이 필요한 현대중공업 이런 곳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년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조선업에서는 용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접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혹은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위험합니다. 이거 뭐 굉장히 큰 구조물을 용접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임금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삼성전자 평택에서 플랜트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사업 이게 굉장히 큽니다. 향후 한 몇 년 동안 쭉 예정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훨씬 덜 위험하고 임금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국인 노동자들이 조선업을 기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해서 쓰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용접을 안 해본 분들이 많고 공부해서 온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같은 그 용접을 하는 분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 조선업도 유지 가능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적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느냐 결국은 임금입니다. 돈을 좀 많이 주면 돼요. 근데 사실 조선업 노동자들 보면 용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20년, 30년 일했는데도 월급이 300만 원 안팎입니다. 많다면 많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임금을 높여주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할 텐데 안 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만 대거 들여오면 이게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결국 나중에는 고용상의 관계에서 뭐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결국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역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5년, 20년 일을 했다고 해서 월급 뭐 한 3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500만 원을 줘야 한다.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숙련이 되면은 또 한 2년, 3년마다 다른 사람을 또 쓰게 되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서로의 뭐 공동의 목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고 서로의 이익을 같이 얻으면서 공생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왜 그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오스틴이라는 분 아이고 사장님 그게 너무 굉장히 그 한국 그 유행어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와서 가정도 꾸리시고 괜찮은 또 기업에서 좋은 사장님 만나서 한국 문화에 잘 정착해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생을 해 나가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민청 설립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관 하나 설립한다고 또 뭐 달라질까? 현실적으로 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현실을 냉정하게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문을 열면 이민이 뭐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뭐 서영민 기자가 얘기했던 조선업의 업종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그 한정된 업종일 뿐이고 인력 수출국이 있고 인력 수입국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인력 수입국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인력 수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다지 이렇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적인 인력 수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좀 식민 통치를 받았던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이 자기네 옛날에 식민 통치했던 국가들로 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인도나 뭐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 영국으로 가고 뭐 서아프리카 출신이면 프랑스로 간다든지 이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인 어떤 연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인력 수출국도 출산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도 사람이 귀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막 거기 이 인력 시장에 진출한 신규 전입국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 이런 거 되게 강조하고 또 이민 정책이라든지 경험 같은 것도 축적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냉정하게 따지면 그 이제 이민 수출국 입장에서 우리는 그다지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다. 이 점을 좀 냉정하게 좀 자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상황도 좀 직시를 해야 합니다. 올해 외국인 노동자 작년과 올해 사상 최대 규모 10만 명 이상씩 들여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만큼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도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제가 태어날 때 80만 명 수준이던 한 해 출산아가 올해는 20만 명 초반입니다. 3분의 1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20년, 30년만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정말 지독한
심각한 그 노동 부족 국가가 될 겁니다. 일본 보십시오. 일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도 일본하고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건데 일본은 이제 뭐 전문 특정직, 뭐 기술직 뭐 가리지 않고 다 데려와서 살고 싶으면 계속 살게 해줍니다. 결국은 우리는 노동 부족 국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점점 더 문을 넓혀가고 매력도도 높여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느냐? 사람만 많이 들여오면 되느냐? 근데 들여온 분들은 반드시 나가야 하는 조건이고 이런 조건 하에서 얼마나 더 많이 우리나라가 매력 있는 인력 수입국이 될 수 있느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소수 업종만 썼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 외국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논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주제네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 제3자가 먼저 갚아주고 그 돈을 나중에 실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그 권리를 뜻합니다. 이번에 인천 지역에서 벌어진 대형 전기차 화재 때문에 각 보험사들이 각 차주들에게 일단 보험금을 보내주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그 원인이 있는 곳에다가 이걸 청구할 계획인 거죠. 뭐 국가소송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세 글자입니다. 예, 힌트를 좀 드리자면 배상을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권리를 뜻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1248님 정확하게 우선 비용을 지불하고 청구하는 것이지요라고 맞춰주셨고요. 짧은 문자 50원 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특정 은행 하나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일이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 원탁의 기자들 K 테이블에 한 은행의 이름이 오릅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700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이 터졌던 은행인데 이번에는 전직 회장 관련된 부당대출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게 아마 뉴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은행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해서 이게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있는데 우리은행이 이제 2020년 4월부터 이제 올해 1월까지니까 한 3년 정도 가까이 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로 있는 뭐 법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616억 원, 600억 원 넘게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절반이 넘는 건이 한 3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대출 심사나 사후 관리 등을 좀 위반한 부당 대출이다. 그러니까 600억 넘게 전 회장 친인척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그 중에 반절 넘게가 이제 부당 대출이다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부당 대출을 해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자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근데 은행은 사실 확인 안 하고 그냥 대출을 바로 내준다든지 담보물 같은 경우에 뚜껑 열어봤는데 이제 담보 가치가 전혀 없고 보증인도 보증 여력이 전혀 없는데 대출이 가능했다라는 게 이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조작된 허위 자료들. 이게 우리 은행에서만 걸린 게 이 정도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저축은행도 있고 밑에 뭐 종금사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 계열사들 많은데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적발된 건 일부만이라는 얘기죠. 뭐 물론 이게 더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 이제 회사가 약간 신용도가 낮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본부장 전결로 그냥 신용도를 올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라는 건데, 근데 신용도가 높은 회사에 더 쉽게 빌려주는 방법은 저축은행에서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게 그 규모가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에게 봐야죠. 한 금융권 그 시민운동가에게 물어봤더니
IMF 전에나 있었을 법한 불법 대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네. 회장님 친하신 분이야. 뭐 이번에 저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네. 처남댁하고 처조카 뭐 이렇게도 연루가 네. 됐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뭐 5명 이상의 그 어떤 대출 구좌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그 IMF 이전에나 가능했을 일이냐? IMF 이후에 그 금융권 그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어요. 그 전에 그 굉장히 허술하게 대출해서 이 IMF라는 위기가 온 게 아니냐 해서 금융권에 대한 그 대출 규제도 까다로워졌고 책임 심사하는 방식도 좀 더 촘촘해졌는데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게 그 금융권의 대출에 불법성이 있는 대출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그 어떤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 금리를 낮춰주는 것 자체도 나쁜 일이긴 합니다만 금리를 낮춰준다는 건 일단 대출 자격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특혜일 수는 있지만 은행의 부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금감원에 적발된 건은 금리를 낮춰준 게 아니고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 해주거나 100억밖에 한도가 안 나오는데 200억, 300억을 해줬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 부담이 은행으로 돌아옵니다. 은행으로 돌아온다는 말 은행의 부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은행의 부실이 되는 불법 대출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이건 지금 회장의 손태승 회장의 친인척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의 대출이 일어났다는 게 IMF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전화 한 통 해주면 안 되는 대출도 해결해주고 또 지역 본부장들도 권한이 되게 막강하거든요. 금리 우대해주고 한도도 높여주고 이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손태승 전 회장이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조금 더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시스템상 이제 우리 시스템상 최고 경영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일단 개입 가능성을 은행에서 부인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문제가 아닌가. 대출 시스템이 이렇게 담보물이나 이제 보증인 이렇게 내세울 때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대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 도대체 아까 소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루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난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더 큰 문제 아닌가. 서류상에 적혀 네, 있는 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네. 못했다. 네. 이게 좀 확실히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이 금감원이 이번에 결과 발표하면서 이거는 제보에 의한 검사였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뭐냐면 이제 이런 부당 대출을 주도한 본부장은 작년 12월에 퇴임을 했어요. 근데 모든 은행은 이제 퇴임할 때 퇴임 감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퇴임 감사에서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퇴임 처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은행 자체적인 감사에 의해서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걸린 건데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건 6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이 어떤 부당 행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바로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흘러 나오니까 금감원이 그 제보를 듣고 들어가서 이 손태승 전 회장이라는 이름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은행이 그리고 또 그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이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한 것도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온 8월 9일에 했습니다. 뒤늦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조금 이제 마무리하려는 어떤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뭉개기.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이게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이 올해 1월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용 회장이 작년 12월 1월 그러니까 바뀌고 난 다음까지도 이런 부당 대출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졌었다. 예, 이어졌다. 그러니까 현 회장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부분을 좀 지우려는 어떤 정황이라고도 볼 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점들을 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일단 이 방금 본부장이라고 말했는데 강남에 있는 한 지점 센터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지점장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지점장이 대출을 내준다 아니면 최종 승인권자로서 이 일을 전후를 조율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직원이 하는 일이니까요. 대출 심사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과잉 충성인지 네. 지시에 의한 것인지
요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혹시 전화 한 통 받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뭐 물론 어떤 내 밑에 직원의 어떤 과욕이라든지 일탈로 발생했다라는 게 지금 우리은행의 설명인 건데 그거를 인정한다 해도 그러니까 손태승 전 회장의 어떤 뭐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 해도 이건 좀 관리 감독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이렇게 큰 수백억 원의 대출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본사 차원에서 이거 그 사후 심사하고 대출 관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2금융권도 아니고 우리은행 그 시중은행인데 이게 그 기존의 어떤 뭐 700억 사건 이거랑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게 지주 회장이 걸린 얘기니까 조금 이거는 그래서 네. 또 특이한 사건인 네네네. 거죠. 우리나라 5대 은행 중에 한 곳에서 왜 이랬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은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저희가 우리은행을 다루는 이유는 이거 한 건 때문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35번에 걸쳐서 허위 대출로 177억 원 횡령한 사람, 2년 전에 8년간 8번에 걸쳐서 700억 원 횡령한 사람 끝없이 나옵니다. 우리은행이 유독 많이 나와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한 특정 은행이 계속해서 횡령과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내부에 물어보면 익명의 내부 관계자는 위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저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밑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종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2번은 뭐냐면 우리은행은 사실은 2개 은행이 합병된 은행입니다. 그렇죠. 여러 은행들이 네, 합병했죠. 상업은행과 뭐 한일은행 뭐 이렇게 합병된 은행인데 그 2개의 파벌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의 파벌이 은행 내부에서 서로를 견제하는데 이를테면 전 회장 파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좋은 자리에 있으니 그러면 그 다른 파벌에서는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이렇게 끝없이 그 대출 사고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유 역시 어찌 보면 감사 시스템은 뭐 허술할지 몰라도 내부 감시는 허술할지 몰라도 서로 내부에서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 세력들이 서로의 잘못을 잡으면 외부에 제보한다. 뭐 이런 종류의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금융당국하고 은행, 금융지주, 금융그룹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권력 암투가 실제 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게 예전에 일본 드라마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그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마치 뭐 하얀 거탑처럼 거기 안에가 약간 그런 내부 맞아요. 파벌 그래서 싸움이 오히려 있군요. 네. 은행 다니시는 임원분들이 그 드라마를 저한테 보라고 권해주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지점이 많고 직원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사고가 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뭐 소액도 아니고 170억, 700억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은행은 이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나? 어떻게 이게 이렇게 좀 허술한가 하는 거죠. 답답한 게 사고가 계속 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은행이 대외적으로도 천명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 2020년 말에 뭐 본부 감사부도 신설하고 뭐 여신 사후관리 총괄하겠다면서 여신관리본부도 새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지난달에도 이제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책임자라고 하죠. 준법감시인도 교체하고 간부도 경질하고 했는데 이번 사건이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도 어쨌든 그 변화가 없이 같은 사건이 큰 이 사건들이 나니까 이게 언제까지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인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 꼬리 끊기는 합니다. 우리은행이 작년 12월에 불거지자마자 손태승 회장이 당시 고문으로 있었어요. 사실 없던 자리 만들어서 연봉 4억까지 줘가면서 고문으로 있다가 작년 12월에 바로 사퇴합니다. 근데 이건 꼬리 끊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임종용 회장 임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되느냐. 결국은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다 지금 2연임, 3연임 합니다. 손태승 회장도 3년임 하려다가 금융당국이 특히 금감원장이 유례 없이 강한 발언으로 못하게 만드는 바람에 안 하고 자진해서 3년임 시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3년임 하면 10년 넘게 은행 그 지주 회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긴 자신의 작은 왕국이 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다 쳐내게 되고 능력이 있는 경쟁자는 다 쳐내게 되고 자기 파벌만 남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이사
이사회를 건드리는데 특히 사회 이사를 자기 사람으로 씹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은행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의 왕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지분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벌 회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 우리은행 사태는 굉장히 그 전임 회장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한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회추위, 뭐 행추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행장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해서 사회이사들이 들어가서 후보를 추천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사회이사들이 뽑게 되고, 근데 그 사회이사들을 누가 임명했느냐? 회장이 임명해줬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또 이 안에서 약간의 파열음이 나오면 오히려 외부에서 더 이상하게 보는데, 사실은 이 사회 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나오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뭐 서로가 의견도 충돌이 되어야 하고, 사실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런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게 사실 뭐 10여 년 전에도 제가 기사로 썼던 내용이기도 하고 매번 반복됩니다. 왜 이 견제 장치가 없느냐? 그 은행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은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이자 마진에 굉장히 영업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돈은 벌어져요. 그리고 주주 이익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주주 배당 많이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배당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부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심어가면서 하나의 왕국을 구축하고, 정부나 관리 감독 당국에서 보면 거기에 우리도 숟가락을 한번 얹어볼까 싶어서 뭐 틈만 나면 관에서 온 사람들이 회장으로 임명되고 이러는 구조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도 사실은 JP 모건 같은 회사, 제이미 다이먼 뭐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성과로 말하거든요.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었고 주주에게 얼마나 더 많이 환원했고 이 사회에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느냐를 끊임없이 평가를 받거든요. 우리는 그 평가를 받지 않는다.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장의 평가를요. 자, 1300님이 은행 가서 1,000만 원 빌리려고 하면 서류만 30가지 가까이 내야 되는데 참 부러우면 힘 있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보내주셨고요. 신승호님,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스템 위에 전화 한 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꼬집어 주시고. 의미심장합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서영민, 강나루, 장혁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요즘 엔화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또 엔화 흐름, 또 일본 경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